성종 11년 10월 한양의 저잣거리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영모가 일어난 것도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여인의 이름이 도성안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죠.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고고한 척하던 양반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종친부터 조정의 대신, 그리고 이름 없는 노비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십 명의 사내를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였던 여인. 조선의 법도와 도덕을 비웃듯 온몸에 사내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넣었던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 조선 왕조실록은 그녀를 음탕한 요물이라 기록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싶었던 영혼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이름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이야기, 어우동의 삶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어우동. 우리는 흔히 그녀를 천한 기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너무나도 고귀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박씨, 아버지는 승문원지사 박윤창이었고 그녀가 시집간 곳은 다름 아닌 왕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인 태강수 이동, 바로 그가 어우동의 남편이었습니다. 왕족의 아내, 혜인이라는 작곡까지 받은 그녀의 삶은 누가 봐도 구름 위의 산책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집 담장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태강수는 어우동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생을 집에 들이고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급기야 자신이 사랑하는 기생을 들이기 위해 죄 없는 어우동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아버립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이혼녀. 조선시대에 그것도 왕실에서 쫓겨난 여인이 살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문의 수치라는 비난. 그때였을까요?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은. 어우동은 결심합니다. 지체 높은 양반가 교수, 조신한 여인, 세상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 그녀는 양반 부인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기생의 길로 들어섭니다. 억압된 도덕 따위는 개나 줘버리란 듯 그녀는 한양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조선 사회를 향한 그녀만의 슬프고도 지독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우동이 기생이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집 앞은 밤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방을 드나드는 남자들의 면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전직 승지, 성균관의 학관, 왕실의 종친들, 내노라 하는 사대부들이 체면도 버리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의 파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사내를 발견하면 그녀는 서슴없이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그가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이든 심지어 천한 노비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근간인 신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한 여자를 공유하는 상황. 양반들은 그녀의 몸을 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대담함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휘어잡으며 그들의 위선을 비웃었습니다. 낮에는 점잖은 척 거드름을 피우다가도 밤이면 자신의 치마폭에서 짐승처럼 변하는 양반들의 이중성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많은 남자와 만난 것뿐이라면 역사가 그녀를 이토록 기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우동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신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내 몸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에는 내 이름을 새기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살을 찌르는 바늘의 고통, 그 틈으로 스며드는 검은 먹물. 그녀의 팔뚝과 몸 곳곳에는 조선 사대부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였을까요? 아니면 소유욕의 발로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 남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은 낙인을 찍어둔 것입니다. 훗날 이 문신들이 조선 조정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증거, 살아있는 살생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소문은 결국 담을 넘어 궁궐까지 들어갔고 성종은 대노했습니다. 왕실의 족보를 더럽히고 풍기를 문란케 한 요물을 당장 잡아들여라. 어우동은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문초. 하지만 덜덜 떨고 있던 건 죄인 어우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신문해야 하는 관원들과 소식을 들은 조정 대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나오면 어떡하지? 모진 고문 속에서도 어우동은 고갯을 뻣뻣이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근, 이춘, 그리고 또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올 때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국 공신의 후손, 왕의 친인척, 줄줄이 엮어 나오는 고위층 명단. 남자들은 비겁했습니다. 저 여자가 꼬셔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강제로 당했다. 모든 책임을 어우동에게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녀는 그 추악한 변명들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씁쓸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대신들은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너무하니 유배를 보내시옵소서.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어야 혹은 그녀가 죽어야 덮일 자신들의 치부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성종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강상죄를 범한 이 여인을 살려둘 수 없다. 교형에 처하라. 1480년 10월 18일 어우동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30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담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떠난 후 조선은 다시 고요해졌고 남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녀를 음탕한 요부로 기록해버렸죠.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까요? 양반들의 첫 문화는 눈감아주면서 여인의 자유연애는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했던 시대. 어쩌면 어우동은 그 숨막히는 모순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가장 위험한 자유주의자가 아니었을까요? 어우동의 붉은 문신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